위험한 형사 이전의 일본 형사 드라마는 태양을 향해 외쳐라. 나 서부경찰처럼 뜨거운 피, 열혈, 희생 혹은 장대하고 무거운 액션이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형사는 완전히 다른 노선을 택했습니다. 주인공 타카와 유지는 수사 중에도 명품 수트를 빳빳하게 차려입고 선글라스를 끼며 위트 넘치는 농담과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패션, 닛산 레오파드, 시티팝풍에 세련된 OST는 당시 젊은이들의 워너비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형사물도 스타일리시하고 쿨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장르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1986년 니온TV에서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이 시리즈는 단순한 추억의 드라마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생명력을 유지해왔습니다. TV 시리즈 1, 2기의 대성공 이후 수많은 영화판과 스페셜 드라마가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2024년에는 주인공인 타치 히로시와 시바타 쿄에이가 70대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주연을 맡은 신작 영화 돌아온 위험한 형사가 개봉하여 박스오피스 흥행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수십 년간 의리를 지킨 올드팬뿐만 아니라 레트로 열풍을 탄 젊은 세대까지 흡수하며 여전한 파급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영상업계에서 두 남자의 콤비 플레이버디물을 논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교과서 같은 작품입니다. 정장을 입은 채로 오토바이와 샷건이 어울리는 하드보일드 콘셉트의 타카야마 형사. 가볍고 날렵한 몸놀림, 유머러스하면서도 화려한 러닝 액션을 보여주는 유지 형사. 두 배우가 실제로도 절친한 관계에서 나오는 환상적인 티키타카와 애드리븐 이후 제작된 수많은 일본 버디 수사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드라마의 주요 배경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지역 경제와 이미지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요코하마의 항구, 부두, 이국적인 거리들을 감각적인 영상미로 담아내면서 일본 대중에게 요코하마는 쿨하고 위험하면서도 로맨틱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지금도 요코하마에는 위험한 형사 촬영지를 도는 성지순례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일본 형사 드라마의 양대 산맥은 니온 TV의 태양을 외쳐라와 TV 아사히의 서부경찰이었습니다. 태양을 향해 외쳐라 는 순직하는 형사들의 눈물겨운 스토리와 열혈 땀방울을 세일즈 포인트로 삼았고, 서부경찰은 대규모 폭파와 엄청난 물량의 차량 파손 등 무겁고 마초적인 액션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시청자들은 매번 형사가 죽어나가는 심파조의 스토리나 지나치게 파괴적인 연출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형사의 제작진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땀내나고 무거운 형사 말고 가볍고 유쾌하며 절대 죽지 않는 쿨한 형사를 만들자는 반성적 아이디어가 기획의 첫 단추였습니다. 이 작품의 외형과 콘셉트에 가장 결정적인 영감을 준 것은 1984년 미국 MBC에서 방영을 시작해 전 세계를 뒤흔든 마이애미 바이스였습니다. 마이애미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아르마니 수트를 입고 페라리를 몰며 당시 가장 힙한 팝 음악을 배경으로 수사하던 미국 형사들의 모습은 일본 제작진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작진은 이 세련된 아메리칸 스타일을 일본식으로 로컬라이징하기로 결심합니다. 미국에 마이애미가 있다면 일본에는 이국적인 항구 도시 요코하마가 있다. 마이애미 형사들이 아르마니를 입는다면 타카와 유지는 일본의 하이엔드 디자이너 브랜드인 명품 수트를 입힌다. 이러한 벤치마킹을 통해 전통적인 일본 형사물의 룰을 깨부순 서구식 시티캅 스타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완고한 형사물 문법을 깨기 위해 메인 프로듀서였던 오카다 히로키치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당시 경력이 많지 않던 신진기해의 작가였던 마루야마 쇼이치를 메인 각본가로 기용하고 감독들에게 독특한 주문을 넣었습니다. 스토리보다는 캐릭터들의 대화와 멋진 화면을 만드는 데 집중해달라. 사건의 트릭이나 범인을 잡는 복잡한 과정은 과감히 뒤로 미루고 두 주인공이 나누는 위트 있는 농담, 패션쇼를 방불케 하는 걸음걸이, 감각적인 카메라 워킹과 편집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 덕분에 기존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리드미컬하고 감각적인 청춘 액션의 색깔이 확립될 수 있었습니다. 1986년은 일본이 이른바 버블 경제의 초입에 완전히 진입하던 시기였습니다. 풍요로운 사회적 부를 바탕으로 기성세대의 멸사봉공 정신을 거부하고 개인의 즐거움, 패션, 소비를 중시하는 젊은 층, 즉 신인류 세대가 소비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TV 속 주인공이 고생하고 좌절하는 모습에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볍게 즐기며 삶을 유의하는 캐릭터를 원했죠. 위험한 형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완벽하게 저격했습니다. 범인을 쫓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오늘 밤 미팅은 어떻게 하지? 를 고민하는 타카와 유지의 모습은 당시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던 일본 대중의 정서와 완벽하게 싱크로율을 이루며 신드롬의 불을 지폈습니다. 영광의 정점에서 맞이하는 위기는 소리 없이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1980년대 중반 일본 대중문화계를 뒤흔든 전설 위험한 형사의 탄생. 이면에는 역설적이게도 파멸의 벼랑 끝에 몰려있던 새 거물의 절박한 생존 투쟁이 있었습니다. 방송사 니온 테레비, 기획사 이시하라 프로덕션, 그리고 외주 제작사 센트럴 아츠. 이 세 주체가 마주했던 위기는 기존의 관행을 모두 불태워버려야만 할 만큼 깊고 어두웠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형사물 왕국이라 불리던 방송사 니온 테레비의 심장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안방극장을 지배해온 간판 드라마 태양을 향해 외쳐라 가 소재, 고갈과 시청률 폭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종영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속작들마저 연이어 참패하는 상황 속에서 경쟁사들은 젊고 감각적인 트렌디 드라마로 시청자들을 무섭게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니온 테레비의 전설적인 프로듀서 오카다 히로키치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낡고 땀내 난다는 비판을 받던 기존의 형사물 문법을 완전히 깨부수지 못한다면 안방극장의 패권을 영영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그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일본 연예계의 거대 권력이자 마초 액션의 상징이었던 이시하라 프로덕션 역시 내부적인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정신적 지주이자 수장이었던 대배우 이시하라 유지로가 심각한 지병으로 쓰러지면서 현장의 지휘권이 상실된 것입니다. 거대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줄은 시급해졌고 서부경찰 이후 이렇다 할 히트작을 내지 못하던 상황에서 소속 배우들의 정체기는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간판 스타로 키워야 할 타치 히로시를 단순한 마초형 조연이 아닌 시대의 아이콘으로 탈바꿈시켜야만 이 거대 군단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시하라 프로는 자사 제작이라는 고집을 꺾고 타치 히로시를 외부 기획의 주연으로 파견 보내는 유례없는 생존 카드를 던지게 됩니다. 마지막 불씨는 극장가의 차가운 불황 속에 있었습니다. 토에이 계열의 제작사였던 센트럴 아츠와 그 수장 쿠로사와 미츠루 프로듀서는 영화 시장의 급격한 침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마츠다 유사쿠 등과 함께 일본 하드보일드 액션 영화의 명맥을 이어오던 그들이었지만 관객들이 더 이상 극장을 찾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전공 분야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회사의 생존과 스태프들의 생계를 위해 그들은 익숙했던 스크린을 떠나 TV 드라마라는 낯선 전장으로 진출해야만 했습니다. 영화를 찍던 감각적인 스태프들과 날카로운 각본가 마루야마 쇼이치를 TV 현장으로 과감히 투입한 것은 벼랑 끝에 선 센트럴 아츠의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같이 망한다. 이 공통의 위기의식은 경고했던 방송사, 기획사, 외주 제작사의 경계를 단숨에 허물어뜨렸습니다. 니온 테레비는 시청률을 위해 스토리가 없어도 멋있으면 된다는 센트럴 아츠의 파격적인 플롯 각본을 전폭적으로 수용했고 이시하라 프로는 타치 히로시가 무거운 무게감을 벗어던지고 가벼운 코믹 연기를 펼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센트럴 아츠는 연극계의 앙팡 테리블이었던 시바타 쿄에이를 발굴해냄으로써 완벽한 대조를 완성했습니다. 세 주체가 맞이했던 가장 깊은 위기들이 한 곳에서 만나 불꽃을 일으킨 순간 일본 드라마의 역사를 바꾼 전설 위험한 형사는 비로소 세상에 그 위대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